민주당이 김건희 스토커당 뭐 김건희 여사 뭐 하나만 나오면 무조건 특검이에요. 기승전 건 아니에요? 기승전 김건희로 네. 되게 되는 거죠.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김건희 브로치 특검, 김건희 망사 특검.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옷을 정말 화려하게 그러니까요. 입어가지고 대부분 다 국가 돈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네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북한에만 집착하는 학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이라는 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학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권이 교체된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아 그렇잖아요. 정권을 5년 만에 정권 교체된 거 아닌가요? 네, 이 정부는? 맞습니다. 이거 전무후무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된 적이 어디 있어요? 네. 거의 없죠. 네. 그 말은 그 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뭐냐면 무능한 정부였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선적인 부분들이 네. 많았었고 네, 네. 정책 혼선도 많았었고. 그럼 3대 정책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가장 큰 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부분. 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저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탈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한전이 그 잘 나가는 한전이 올해 적자만 보십시오. 네. 30조, 뭐 40조 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결국 국민 세금으로 그렇죠. 또 충당될 나라 수밖에 돈으로 없고 다 나라 돈으로 해야죠. 해야 되고 결국은 저희가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다시 올려야지. 결국. 그럼 결국은 우리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대북 정책이었었던 거죠. 네. 그 대북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을 하고 국민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확고하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트럼프 네. 앞에 가서 도심까지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은 부도수표잖아요. 네, 부도수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합의를 지킨 사람이 있고 합의를 못 지킨 사람이 있으면요. 네. 사회에서 합의를 못 지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도 하고 그렇죠. 비판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9.11 군사 합의를 안 지킨 사람이 김정은 북한 네. 김정은 위원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마디도 하지 안 않고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한 것에 대한 것들은 얘기 안 하면서 아 윤석열 정부가 갖고는 대담한 구상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온다는 그런 그 말이 안 되죠. 설득력이 네. 어떻게 보면 그건 궤변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윤 대통령한테 남북 합의 지켜라 그러는데 아니 저쪽이 다 어겼는데 뭘 지켜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네. 대해서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지키느냐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군사합의 때문에 지금 우리 군이 엉망진창이 그렇죠.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맞아요. 훈련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 다시 이제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데 무슨 합의를 지키라. 그러면 이런 말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전혀 저는 다른 거지만 그렇게 합의를 지키라고 얘기하면 전 정부 얘기를 네. 하면서 그 위안부 합의는 왜 파기했죠? 그러네요. 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네. 파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관계가 지금 네. 악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막 합의 막 파기한 거는 괜찮고 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합의하라고 네. 그러니까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내로남불 정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국정적이에요. 네. 아니 중국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뭐 중국은 큰 봉우리고 뭐 우리는 뭐 작은 봉 그런 거가 정말 그리고 국빈 외교를 했는데 가서 혼밥 먹고 네. 아니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났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사람이 먼저 다 얘기했지만 제가 한때 이런 칼럼을 쓴 적이 네. 있었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 김민조의 앞에서는 약해지는가? 우리 김민조. 김수희 이 가수가 부는 영화가 있어요. 왜 그대 앞에 보면은 예. 작아지는가? 예. 김정은 예. 민주노총 아, 예. 조국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느냐? 아, 조국. 네, 그 당시에 장관. 2019년도 네. 제가 쓴 칼럼이 김민조. 네. 김민조 앞에서 그냥 작아지니까 네. 국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좀 당당하게 가가지고 얘기 좀 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불 정책이었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의 안보와 관련된 거를
중국에서 가서 그러니까요. 나는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그거 보거든요. 약속해 준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하나씩 네. 윤석열 정부 때 정상화 정책이라는 게 100% 옳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시정도 하고 교정도 그래야지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했다면 또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지적을 네. 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상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이제 왜 이렇게 옷을 자주 바꿔서 입느냐, 예, 환복을 또 왜 이렇게 자주 하느냐. 망사 모자를 왜 썼느냐, 뭐 하여튼 그거 뭐 그걸 그렇게 문제 삼을 일인가 싶은데 하여튼 글쎄요. 계속 문제 삼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기승전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뭐 기승전 김건희로 네. 이제 되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네. 프레임이라는 거는 인식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프레임을 만드는 기술은 뛰어납니다. 네, 상당히 뛰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식근지에서 노란봉투법이 민생법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김건희 프레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쪽이 좀 다분히 좀 있다고 네. 좀 봐요. 두 번째는 글쎄요. 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는 또 동반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그 각종 의혹이 터지면 반드시 또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재명 비리가 나오면 갑자기 거기 김건희 특검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를 그 전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슈를 시프팅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 약점을 안 약점을 안 보이려고 보이려고 또. 다른 쪽 이슈를 아.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는 아주 뛰어나요. 네. 근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그럼 다시 또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럼 그 김정숙 여사가 한때는 그 옷을 정말 화려하게 그러니까요. 입어가지고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누가 그걸 다 찍어가지고 그저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옷이 뭐 몇백 벌이라는 예. 얘기도 예, 있고. 예, 예. 근데 그게 문제는 대부분 다 국가 돈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는 자기 돈으로 하는 거고 기본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만 되면은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로만 가져간다고 했을 때 네. 국민들이 느끼는 그 자괴감들이 좀 있거든요. 네. 자, 그것이 거의 민생과 그러면 어떤 관련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 속에서 네. 문제 제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네. 빨리 그 트랩에서 그 늪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20%대에서 이제 30%대로 네. 올랐어요. 네. 그런데 그 조사에 한국갤럽이라든지 또는 전국 지표 조사를 보면은 물론 조사 방식이 다르지만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했는데 왜 민주당의 지지도는 국민의힘보다 낮다는 네. 거예요. 또 새로 당 대표가 바뀌면 컨벤션 효과라는 게 나오거든요. 역 컨벤션 예, 효과가 역 나온 컨벤션. 거예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이후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요.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네.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잘못됐다. 거예요. 그죠? 그게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것이 네. 나오면서 네. 그리고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가 뭐 70%대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 바로 그것을 입법화 발의하고 이거는 수직적이고 나름대로 그럼 그거는 그냥 이재명 비민주적인 당이에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너무 네. 정략적 전략적으로 가면은 저는 국민들 지지받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보면 지금 민주당이 두 가지 성격이 하나는 네. 이재명 방탄당, 그렇죠. 네. 또 하나는 김건희 스토커당. 그래서 완전 스토킹이에요. 거의 뭐 김건희 여사 뭐 하나만 나오면 무조건 특검이에요. 이번에도 뭐 영빈관 문제도 하니까 그거를 이 김건희의 지지다 그러면서 특검을 하자 그러는데 그게 특검을 할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김건희 여사가 전에 뭐 허위 경력 기자 쬐끄맣게 했다. 그게 뭐 특검할 일입니까 그게? 그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분들은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김건희 브로치 특검, 김건희 망사 특검, 뭐 김건희 망토 특검. 아니 도대체 공당이 저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악성 팬덤 정치 유혹에 빠져서 그래요. 아 네. 저는 그게 참 그 문재인 정부가
물론 이제 본인은 잘한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였었냐면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나라를 두동강이 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55% 이상을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네. 과거 같은 60, 70%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딱 우리가 나눠져 네,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너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에게 훨씬 많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의 특권을 주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지지층만 보면은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외연 확대에 실패하게 되고 그렇죠. 외연 확대에 실패하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고 네.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문제는 뭐냐면 새롭게 뭔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팬덤 정치를 강화하려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죠. 악순환 구조가 돼서 네. 2024년도까지는 여전히 지금 민주당은 네. 국회 다수당이잖아요. 그렇죠. 169석을 갖고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이제 순방 마치고 네. 돌아오면은 결국은 여야가 네, 해야죠. 만나서 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큰 그 성과도 설명도 하고 네.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좀 협치의 정상, 지금 협치 절벽이거든요. 그렇죠. 이 이제 좀 협치에 해야죠. 물꼬를 좀 틀 수 있는 계기가 좀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듭니다. 뭐 남북 문제,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 반도체, 배터리 네.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 또 환율 문제 지금 해결해야 될 게 한두 어휴, 개가 많죠. 아니에요. 근데 많습니다. 그거 다 빨리 해서 처리하고 빨리빨리 처리해. 반도체법부터 먼저 처리해 줄 거 하고 그럼 정쟁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좀 갑갑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보면 지금 이런 정쟁과 관련해서 이 한동훈 장관만 나오면 네. 민주당이 거의 경기를 일으키면서 공격을 하다가 또 자기 스스로 자살골도 넣고 하는데 이게 한동훈 장관 보고 왜 김건희 수사 지휘 안 하냐? 네. 아, 지휘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냐 그랬다. 그러면 이재명 사건도 지휘할까요? 그때 말도 못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이 보면 이 한덕수 총리가 아니 그럼 답변을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하는 게 어떨까 했더니 말을 못하고 그냥 엉엉 가만히 있고 뭐 한동훈 공포증인지 뭔지도 보이고 이게 참 너무 좀 어이없고 한심한 일 아닌가 싶어요. 169석이면은 굉장히 큰 의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일 이제 그 한국 의회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분들이 국회에 들어오면서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 들어왔을까? 네. 이제 북유럽 같은 나라는 아직 10대에서부터요 네. 정치 훈련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아, 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랑 서로 그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보면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린다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그동안 설득 능력은 없이 그냥 투쟁하고 아, 네. 비판하고 이런 것 쪽이 굉장히 그렇죠, 강한데 그렇죠. 차분히 앉아서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디베이트를 뭐라고 하냐면 링컨 더글러스 디베이트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아주 고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 그때 이제 노예제도 문제와 관련돼서 네, 네, 굉장히 네. 디베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시간도 다 정해놓고 규칙도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설득을 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최근에는 대통령의 힘, 프레젠셜 파워도 퍼수에이션, 설득이다라고 예. 하는 그 아. 뉴스타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요, 그 대정부 질문 정도를 할 정도면요, 네. 그 장이라는 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절실히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물어봐야지 대정부 질문이 대정부 질문의 기능을 하는데 저는 뭐 누차 강조를 하지만 대통령제 하석에서 대정부 질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 네, 저거 폐지시켜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 왜냐하면 군부 통치 시절에 과거에 권위주의 통치 시절에 언로가 막혔기 때문에 네. 대정부 질문만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네. 야당이 했는데 이제는 대정부 질문이라는 그 기능 자체가요 오히려 정쟁의 장이 돼 버렸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 야당은 무조건 뭐 한동훈 뭐 김건희 뭐 이런 쪽으로 가고 비판하는 게 용도로만 그렇죠. 쓰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저 어떤 때 보면은 또 지역구 의원이 나오면은 지역구 주민들을 또 초대를 해가지고 아, 쫙 그렇죠. 있어서 보여줘요. 아 제가 이 방청석에서, 국무총리 네. 예를 들어 장관들 이렇게 혼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미국에서는 다 어디서 하냐? 다 상임위에서 하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무슨 뭐 그 사조 문제라든지 관조 문제라든지 등등 문제 생겼다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돼요. 네. 그걸 그냥 대정부 질문에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 그래서 철학의 빈곤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의원분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 네. 국회란 무엇인지, 정당의 기본적 기능이 뭔지 그런 데 대한 좀 나름대로의 정리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기반 속에서 좀 의정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